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진들끼리도 약간 의견이 다 다른데 이 암이 왜 걸리는지 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저의 주관적인 의견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대략적인 이제 암에 대한 제 소견과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어가 많아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왜 이거를 제가 가져왔냐면은 이게 모든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캔서라는 그 교과서가 있어요. 이제 암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가져왔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암은 유전되나요? 뭐 유전병인가요?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유전적 질환인 건 맞습니다. 이제 genetic disease, 그러니까 즉 유전적 질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유전병이나 유전이 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전병은 영어로 hereditary disease라고 해요.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이렇게 유전되는 병을 이제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유전적 질환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해요. 커서 유전자가 변이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식한테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질환은 맞지만 유전병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체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어지는 모든 세포 중에 일부의 유전자가 변이를 해서 그 변이들이 하나만 변이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변이가 축적돼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번 뭔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생기는 게 암이 아니고 이제 유전자 변이들이 축적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장암 또는 직장암의 변이 과정을, 발생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요. 한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한 10에서 30년 동안 여러 개의 유전자가 다 변이가 되어야만 생기는 것이 암입니다. 그 암은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변이든지 다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에 있는 뇌세포의 변이가 생기면 뇌종양이 되고, 폐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변이가 생기면 폐암이 되고, 전립선의 어떤 샘 조직에서 변이가 생기면 전립선암이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변이만 되면 생길 수 있는 것이 암입니다. 옛날에는 체세포가 분열하는 데 생기는 그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암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다 변이가 돼야 암이 생긴다는 것이 밝혀져서요. 그게 최소 지금 여기서 분류하는 것만 10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변이가 돼야만 암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 생기는 요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암치료 또는 표적치료제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암이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에 맞춰서 저희 항암치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지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대략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변이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발암 물질입니다. 사실 실제로 유전 질환이나 가족력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취약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암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음식들이나 흡연, 음주, 그리고 뭐 바이러스의 반복적인 감염 등이 전부 유전자를 변이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고 그것들이 다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요인으로 암의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는 암을 수술로 떼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이 덩어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그걸 떼면은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덩어리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로 암들은 이 주변에 암세포들이 막 포진해 있고 이 암 덩어리와 다른 데로도 암세포들이 전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만으로는 절대 암을 완치시킬 수 없고 반드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셋 중에 한 2개 이상을 섞어야만 암이 제대로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조합으로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선 치료일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수술 없이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만으로도 암을 완치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을 연구하고 이제 치료법들이 다각화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암 생존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90년대만 하더라도 암은 반 이상이 암 걸리면 돌아가시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보시면은 거의 5년 생존율 우리는 완치율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특히 여성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암은 지금 이렇게 연구가 되고 이제 치료가 다각화되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은 사실 1800년 그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치료예요. 1800년대에 발견을 해서 이미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방사선을 쏜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암을 이때부터도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암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과 안 좋은 후유증이나 2차 암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암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당분간 방사선 치료를 굉장히 이용을 못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발전을 하고 다양한 암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방사선 치료의 적응증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X선이 발견되고 1960년대에 방사선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사능 물질이 아니고 방사선 자체를 우리가 전자제품처럼 가동을 하면은 그때 방사선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발생 장치가 개발이 됐고, 그것이 1960년대 이미 서울의 저희 완전의학원에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방사선 치료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하던 치료는 2차원적인 방식이라서 사실은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980년대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RT라고 해서 CT나 엑스레이 기반의 종양을 직접 타겟하는 그런 방사선 치료가 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굉장히 정밀하게 방사선 치료가 되고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급격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자 치료나 이제 최근에 이제 중입자 치료도 시행을 하기 시작해서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로 이제 방사선 치료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방사선 치료 원리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랑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수술을 직접 이렇게 잘라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는 건데 방사선 치료는 그렇게 암세포를 직접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 내에 있는 이 유전자를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유전자를 이렇게 끊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데 방사선이 이렇게 나가면은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암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방사선이 암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암세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전자가 손상되고 이것들이 실제로 암이 죽는 데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직접 암에 있는 DNA를 파괴하기도 하고 암 주변에 있는 환경을 굉장히 암에 안 좋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서서히 죽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방사선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암 내부에 있는 DNA 또는 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손상시켜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크게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접 치료로 나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외부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선 치료예요. 이런 이제 방사선 치료 기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이 여기 누워 계세요. 여기 누워 계시면은 방사선이 밖에서 환자분 몸을 향해서 방사선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맞은 암 부위 근처로 변화가 생겨서 암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접 치료는 조금 달라요. 근접 치료는 전립선암이나 두경부암이나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암 쪽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암 내부나 암 근처에 직접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시술을 해서 암 근접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근접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어떤 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격으로 물질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술을 할 동안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시술을 통해서 열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원격으로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술하는 근접 치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 자궁경부암 치료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건 척추고요. 이게 자궁이고 여기 있는 게 이 동그란 게 암덩어리예요. 처음에는 외부 방사선 치료로 덩어리 외에도 이제 암세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으로도 외부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넓게 방사선 치료가 되거든요. 외부 방사선 치료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부위 외에도 앞뒤로 방사선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넓게 치료하려면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접 방사선 치료는 안에다가 이렇게 방사능 물질을 직접 넣어요. 직접 넣다 보니까 방사선이 들어가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랑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암덩어리 주변 외에는 방사선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덩어리를 직접 타겟해서 치료하는 데는 이 근접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용을 하니까 암이 싹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자궁경부암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치료해서 완치율이 거의 90% 이상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랑 근접 치료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일단 외부 방사선 치료가 보통 많이 쓰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X선 치료뿐만 아니라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는 어떤 방사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자 치료나 이제 X선 치료로 이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크기 또는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X선은 엄청 가볍고 거의 질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다 방사선 치료예요. 대부분 다 방사선 치료하면 다 X선 방사선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X선 방사선 치료는 선형 가속기라는 기계를 이용을 하는데 이 선형 가속기는 무슨 가속기냐면 전자를 가속해서 타겟을 딱 때리면은 거기서 X선이 인위적으로 나옵니다. 그 X선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이버 나이프고 이게 일반적인 선형 가속기인데 사람에 비해서 작아요. 되게 기계 자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안에 선형 가속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만으로도 이런 전자나 X선을 빛의 속도의 70% 이상의 빠르게 가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치료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양성자는 전자의 1830배나 커요. 그러니까 거의 2000배 가까이 큰 아이고요. 중입자 치료는 중입자 치료에서 사용하는 이 카본, 탄소 이온은 양성자에 비해서 12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자보다 2000배 넘는 얘네들을 가속하려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설비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성자 치료기인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커야 돼요, 양성자 치료기가. 그래서 이렇게 큰 데서 전자를 가속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양성자 치료기예요. 엄청 거대하고 어마어마하죠. 중입자 치료기는 양성자의 12배나 되는 탄소이온을 가지고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설비도 그만큼 커야 돼요. 그래서 요게 요겁니다. 요 치료기가 요거예요. 이게 가속기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렇게 큰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이고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는 엄청 크고 거대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선 치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X선 치료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선형 가속기나 사이버 나이프나 토모 치료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고요. 사실은 이 차이는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방사선 수술을 사이버 나이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선형 가속기가 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이버 나이프나 토모 치료기를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선형 가속기의 한계점과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선형 가속기가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요즘은 사이버 나이프나 토모 치료기의 필요성이 좀 무색해진 만큼 선형 가속기로 모두 치료가 가능해져서요. 이제는 웬만한 병원들은 다 선형 가속기로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선형 가속기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조금 한계점이 있었던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왔다 갔다 종양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예전에는 사이버 나이프를 가지고서는 이제 해결이 됐던 건데 이제는 선형 가속기도 그게 가능해져서요. 이제는 선형 가속기로도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 X선 치료를 조금 더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것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엑스레이 필름만 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우리 정상 장기들이 다 방사선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1990년대에는 이제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라는 것을 많이 시행하게 됐어요. 요즘도 간단한 치료는 다 이걸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필름이 아니라 CT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방사선을 쏟아 보니까 3차원 입체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치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거의 방사선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향뿐만 아니라 한 방향에서도 굉장히 정밀한 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나오고요. 무슨 지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나오고요. 이게 옛날에 이제 3차원 방사선 치료 기법이에요. 앞자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랑 최근에 하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랑 차이가 조금 있죠. 3차원 치료는 이제 암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박스 형태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딱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데 외에는 굉장히 조금씩 들어가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조금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옛날에는 전뇌 방사치료라고 머리 쪽에 암이 있으면은 뇌 전체를 방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방사치료하면 치매 온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치매를 유발시키는 이 부위가 이 해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방사선이 안 들어가게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뇌 방사치료를 하더라도 치매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게 되고요. 최초로 방사수술을 했던 기계가 감마나이프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사수술을 한다 그러면 감마나이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사수술을 처음 시행했던 기계 이름이 감마나이프라서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 정확한 이름은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위적으로 딱 타겟해서 방사선을 수술하듯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옛날에는 감마나이프 가지고 했고 저희 병원은 사이버나이프 가지고 했었고 지금은 선형가속기로도 충분히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요즘은 선형가속기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나이프가 굉장히 혁신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뇌에다가만 했던 그 방사선 수술을 온몸에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이버나이프가 한때 굉장히 혁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버나이프로 하던 그 방사선 수술을 이제 모든 선형가속기가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확한 용어는 정위적 체부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정위적으로 치료하던 그 방사선 치료를 머리뿐만 아니라 체부에도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뭐 정위절제 방사선 치료라고도 하고 아니면 정위적 체부 방사선 수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사이버나이프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냥 사이버나이프 치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트루빈, 이토스, 벌사, 인피니티 등 모든 선형가속기에서 다 할 수 있게 돼서요. 그냥 정위적 체부 방사선 치료라고 이름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하는 모습인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폐에다가 정위적 체부 방사선 치료 많이 하거든요. 폐 치료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치료를 하고요. 실제로 설계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타겟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인데 암 주변으로는 조금 방사선이 들어갈지언정 반대쪽 폐에 아예 안 들어가고요. 심장에도 전혀 안 들어가고 일부 폐에만 방사선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조금만 방사선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혀 방사선이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료할 때 보면은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치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타겟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움직이면은 방사선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암이 있는 곳은 다 방사선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폐암 치료를 하고 나서 폐암이 다 없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폐암이 다 없어질 정도로 치료가 되고요. 주변에 이렇게 약간 칼자국처럼 흔적은 조금 남는데요. 실제로 수술을 이걸 하려고 치면은 이만큼 폐를 다 잘라 없앴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폐암이나 폐 전이암이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양성자 치료랑 중입자 치료 요거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를 크게 입자 치료라고 그래요. 입자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입자 치료거든요. 양성자 치료에 비해서 중입자 치료는 주로 탄소 이온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것보다 12배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성자 치료랑 중입자 치료는 이런 브래그 피크라는 특이성을 가져요. X선 치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방사선이 들어가면은 그 주변으로 다 방사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데 외에는 방사선이 별로 안 들어가요. 이런 브래그 피크 근처로 종양 위치에서 치료를 하겠죠.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양성자 치료는 이렇게 브래그 피크 이후에 방사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중입자 치료, 탄소이온이나 이제 중입자 치료들은 브래그 피크 이후에 방사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선이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입자가 지나간 그 자리 주변으로는 방사선이 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입자 치료는 소아암에서는 사용하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추천이 안 돼요. 그래서 양성자 치료 급여 기준인데요. 특히 소아 종양에서는 굉장한 특이점을 가져요. 이렇게 뒤에 방사선이 없으니까. 그 외에도 뭐 재발암이나 뇌척수 종양이나 복부암은 사실 소아 종양이랑 겹쳐요. 소아 종양은 대부분 뇌나 척수 종양이나 복부암이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쪽 뇌척수 종양이나 두경부암에서도 모든 두경부암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눈이나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그 근처로 혹은 재발암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흉부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흉부암은 사실 X선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재발암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뭐 기도나 심장 근처에 있는 좀 위험한 암들은 양성자 치료를 조금 권해볼 수 있습니다. 복부암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복부암은 X선 치료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부 뭐 재발암이나 아니면 췌장이나 간암인데 근처에 뭐 십이지장이나 위 같은 중요한 장기가 있다 하면은 양성자 치료를 조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양성자 치료를 권하냐면은 일반적인 X선 치료는 이렇게 방사선이 뇌나 척추 쪽에 방사선을 넣으면은 이렇게 앞에 전부 다 들어가요. 방사선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지만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이 양성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방사선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나중에 2차 암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이제 암종들도 이제 들어가는 정도가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X선, 양성자, 중입자인데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환자분이 굳이 중입자 치료를 받는다 해서 X선 치료보다 덜 힘들거나 아니면 치료가 더 잘 된다거나 그런 차이가 임상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치료 설계는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X선으로 치료하면은 주변에 전부 방사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는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는 우리가 언제 권하게 되냐면요. 아까 양성자 치료랑 다르게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변으로 해서 방사선도 들어가고 실제로 중입자 치료는 X선이나 양성자보다 생물학적 이제 방사선 비라 그래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더 세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중입자 치료는 당연히 그렇겠죠. 양성자보다도 12배가 큰 이온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사선에 잘 안 듣는 암종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암에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잘 안 듣는 암들은 중입자 치료에는 들을 수도 있겠다는 그 기대하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립선 암은 기존의 암 치료로도 사실 대부분 완치가 돼요. 근데 전립선암은 크게 저위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위험도나 중위험도의 전립선암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나 수술로 거의 90% 이상 완치가 돼서 중입자 치료를 굳이 권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위험도의 전립선암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로는 한 30에서 50%는 재발을 하세요. 그런데 중입자 치료로 일본에서 치료를 해봤더니 재발률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로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로 안 듣는 것들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기대하에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뼈에 생기는 암이나 근육이나 그런 육종 같은 그런 질환들 이런 희귀암들은 방사선 치료에도 잘 안 듣고 항암 치료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중입자 치료에는 반응을 좀 했었어요. 일본에서 치료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어떤 방법이 별로 없었던 희귀암 환자들한테서 중입자 치료가 굉장히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로 대부분 잘 듣거든요. 그런데 두경부암 중에서도 편평상피암 같은 일반적인 암이 아니고 그 샘낭 암종이나 뭐 흑색종 이런 굉장히 드물지만 별로 방법이 없는 암들이 있어요. 항암 치료도 딱히 개발된 게 없고 방사선 치료도 잘 안 듣고 이런 암들이 있거든요. 그런 암들은 중입자 치료로 이제 좀 완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췌장암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아직까지도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췌장암이 그렇게 안 좋은 이유가 수술을 해도 재발하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도 굉장히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중입자 치료에는 잘 듣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잘 안 듣는 암종들에서 중입자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 말씀드린 이것이 일본에서 보험이 되는 애들이에요. 일본에서는 이런 암종들은 중입자 치료가 보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지만 그런 근거들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방사선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X선에 비해서 당연히 중입자가 손상되는 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암도 잘 죽이지만 사실은 부작용도 그 주변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권할 수가 없고요. 양성자 치료는 그래도 부작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아암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치료 마지막으로 조금만 설명드리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근접치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몸 안에 방사능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3차원 MRI 영상유도 근접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도 거의 한 6년 전부터 3차원 치료는 하고 있었습니다. 3차원 영상유도 근접치료 하고 있었고 CT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 신의료기술이 이제 통과가 돼서요. 올해부터 MRI 기반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져서요.
올해부터 MRI 영상 유도로 정밀하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는 저희 기관이 유일하게 하고 이제 최신 치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데이터들 쌓인 것을 보면은 완치율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기존에 하던 2차원적인 근접 방사선 치료 설계고요. 기구 넣고 그 주변으로 방사선 물질을 넣고 실제로 암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보지 않고 치료하던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로도 대부분 아직까지 근접 치료하는 병원들이 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도 완치율이 당연히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도 3차원 근접 치료를 했을 때 완치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는 2차원 치료는 올해부로 아예 종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이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방사선 치료 가속기예요. 굉장히 이제 조약하긴 한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과기부에 예산을 받아서 가속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속기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천연 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 자체 기술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서 이 가속기를 직접적으로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그냥 외국 거 사서 쓰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우리가 살 때 표준화된 걔네들이 정해놓은 방식의 방사선 치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사선 치료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10분간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잘 조절을 해보니까 0.1초 만에 방사선 치료를 끝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같이 하고 있긴 한데요. 이걸 우리가 플래시 방사선 치료라고 그러는데 방사선이 초당 210g가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방사선 치료할 때 2g씩 받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20에서 30g 정도 방사선 수를 같은 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0.01초에서 0.1초 만에 방사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뭐가 장점이냐? 속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이 안 생겨요. 이렇게 너무 빨리 쏘다 보니까 우리 정상 조직에 손상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쏘면은 쥐들이 플래시 방사선을 받으면은 폐가 멀쩡합니다. 뇌도 멀쩡하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플래시 방사선 치료가 있고, 사실 이거를 저희가 약 4년 전부터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고, 실제로 인체에 사용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다 해보고 안전하다 싶으면은 인체에도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방사선 타겟을 조준하는 기법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은 방사선 치료 타겟을 하기에는 좀 위험해가지고 전문의들이 직접 다 하고 있고요. 타겟 주변의 정상 조직은 AI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얼굴 쪽에 한다고 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뇌나 주변 침샘이나 이런 것들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있고요. 그 핵의학과에서 펫CT 찍잖아요. 그 펫이 뭐냐면은 CT나 MRI는 이제 구조적인 것을 보는 건데 이제 펫은 기능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암이 무엇인가 특정한 물질을 내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많이 쓴다거나 이런 어떤 기능적인 것을 보는 그런 영상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하면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몇 군데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치료를 시작을 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강남 사브렌스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걸로 환자 한 명을 치료했던 UC 사우스 웨스턴의 박사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개념 팬시하긴 한데 플래시 치료 개발하는 거랑 아직은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초기 단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향후 제가 볼 때 5년에서 10년 내로 상용화되는 버전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이제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